세계 최상급 전차 K2가 드디어 세상에 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철매2 초정밀 유도 로켓의 위력 역시 최초로 공개됐다.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지 40년.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군사 강국이 됐고 하늘을 나는 어뢰도 만들었다. 한국형 첨단 무기가 오늘 그 베일을 벗었다. 지난 7월 15일 취재팀은 서해상의 한 무인도를 찾았다. 우리 군의 차세대 미사일로 개발 중인 철매2의 시험 발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최신형 궤도 차량에 지휘 통제 장치를 탑재한 사격 통제소. 지대공 미사일 철매2의 발사 명령이 내려지기 20분 전이다. 곧이어 사격 통제소의 지시가 떨어지고 철매2를 장착한 발사대가 반응한다. 오늘로 벌써 10여 차례. 하지만 그간의 실험은 비밀리에 진행돼 왔다. 비행 시험 통제소에서는 표적기를 출항시키려 하고 있다. 붉게 칠한 가상의 적기가 요격 대상이다. 철매 발사 5분 전. 표적기가 발사되자 곧바로 그 위치가 확인된다. 표적기의 이동은 다기능 레이더가 추적한다. 다기능 레이더는 85km 내의 위협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지금 표적기는 마하 1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 적기와의 거리 40km. 이제 철매2를 쏘아 올릴 차례다. 5, 4, 3, 2, 1, 0, 발사, 산 이륙. 다기능 레이더에서 감지한 고주파 정보가 적기의 위치를 전송한다. 표적기의 추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요격까지의 예상 시간 30초. 표적기를 따라잡아 명중.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 철매2의 돋보이는 기능은 수직 발사다. 수직으로 쏘아 올려진 뒤 방향을 잡아 전방위 대응이 가능하다. 적의 빠른 전투기를 잡는 유도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속으로 고기동으로 유도탄이 비행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기능 레이더가 들어있어서 적의 편대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다표적 다기능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무기가 되겠습니다. 철매2의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연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969억. 2011년까지 4,985억 원을 더 들여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철매-2는 1960년대부터 사용된 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획기적인 첨단 미사일이다. 고속 고기동 유도탄에 들어가는 첨단 기능의 마이크로웨이브 탐색기, 그 다음에 표적 제항성 탄두, 모든 게 사실은 첨단 기술로 저희들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쓸 무기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하고요. 철매-2는 다수의 적 전투기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다. 철매-2의 개발로 한국의 유도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독보적 위치를 자랑하는 홍상어도 마찬가지다. 홍상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된 수직 발사 어뢰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는 미국산 VLA를 앞서고 있다. 홍상어는 하늘을 나는 어뢰, 잠수함과 가장 가까운 해역까지 날아가 해저로 투하한다. 때문에 적이 피할 틈을 주지 않는 강점을 갖고 있다. 홍상어는 독자 개발 9년 만에 완성돼 올해 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수직 발사형 대잠 유도탄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홍상어와 같이 개발된 수직 발사 체계의 경우는 특히 함정 전투 체계와 통합됨으로써 우리가 대잠전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해군의 대공전, 대함전, 대지전 모든 분야의 전략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의 국산 공대지 유도무기 로거. 그동안 미공개됐던 발사 장면이 KBS 스페셜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적외선 영상으로 적기를 찾아내는 로거는 크기가 작고 가벼워 헬기나 함정, 지상 전술 차량에 모두 응용 가능하다. (2007년) 한미 최초의 유도무기 공동연구로 개발된 로거. 미국은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고속 함정을 잡기 위해, 한국은 소형 쾌속정을 공격하기 위해 한미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북한은 이제 그 특수 부대원들을 해상을 통해서 아군 후방 지역에 기습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서 공방급이라는 공기부양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로고 체계는 이러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세력의 하나인 공기부양정을 해상에서 조기 탐지해가지고 격퇴하는 대응 체계로 개발 중인 무기 체계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전면전보다 비정규전, 비대칭전으로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70mm 로켓 로거가 개발 완료되면 원거리에서의 효과적인 타격이 가능해진다. 비정규전에서 유용한 유도 무기가 로거다. 폭발력이 힘든 무기 체계의 정밀도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미래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국은 첨단 무기의 개발이 필수적인 특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 지난 여름 실시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한반도의 서해는 2010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미 합동 훈련은 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규모로 시행됐다.
이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로켓 발사와 군사 훈련으로 대응한 것이다. 중국의 어떤 그 고도 경제 성장 그러면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걸맞는 앞으로 그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게 중국의 정책이고요. 이랬을 때 앞으로 그 주변국으로부터 그 상당한 어떤 전략적 위협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주변국을 가상 적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우리 안보 정책도 어떤 대북한 어떤 위협에 대비한다는 것과 주변 위협에 대비한다는 것을 균형되게 앞으로 설계해야 되는 그러한 구상과 노력과 계획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군 전력 세계 4위의 바탕에 최첨단의 지상군 무기 체계가 있다. 한국형 차기 디지털 전차 K2. (60도) 경사를 가볍게 통과하는 K2. 산지가 70%인 한국형 지형에 맞춰 고안됐다. K2의 동력은 1500마력. 기존의 전차보다 동력이 월등히 강하다. K2는 잠수, 도하 능력도 가지고 있다. 포신까지 잠수가 가능한 세계 유일의 전차다. 또한 하천에서 벗어난 직후에도 곧바로 공격이 가능하다.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잠수 도하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전차의 자세를 제어해서 수답지 통과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사 부분에서의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한 능력, 그다음에 자동 장전기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 후속탄 발사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특력을 갖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주행 속도는 시속 70km. 세계의 전차들이 평균 시속 40km인데 반해 속도도 월등히 빠르다. 구릉지를 빠르게 달리면서도 포신이 흔들리지 않아 대응이 신속하다. 후속탄 발사에 걸리는 시간도 11초에서 6초로 대폭 줄였다. 대전차 미사일과 헬기 공격까지 가능하다. (2012년에) 배치될 K2 전차의 명중률이 대폭 개선된 데엔 포신의 길이도 한몫한다. 전차가 가질 수 있는 포신 중에서 가장 긴 포신으로 가장 큰 에너지를 갖는 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존하는 전차는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K2 전차와 함께 개발된 능동 방어.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로켓까지 격추시킬 수 있다. 전차나 장갑차에 대해서 로켓탄이나 미사일을 방어하려면은 수동방어와 능동방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동방어는 전차나 장갑차의 철판만으로 막는 개념으로서 사람에 비유하자면은 몸으로 막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능동방어는 로켓탄이나 미사일을 알아내서 회피하거나 이에 직접 대응탄을 요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가상 지상전. 현재까지 개발된 첨단 무기가 모두 동원된 전투 상황이다. 무인기가 정찰 후 현장을 생중계 작전실로 보내면 작전 지휘에 따라 K2 전차와 K21 장갑차가 적진으로 진격한다. 전장 상황의 분석 정보가 병사의 개인 모니터로 전송된 후 K11 소총으로 공격에 나선다. 음성 송수신기와 영상 통신으로 부대원과 지휘본부가 교신하며 임무를 지체 없이 하달받는다. 열 추적기로 적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벽 뒤에 적을 소탕하는 미래 병사. 현재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지금의 개별 군장은 10년 내에 1차적으로 미래 통합형 시스템으로 바뀐다. 그중 보병의 주 무기 K11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 총알이 적지의 상공에서 공중 폭파된다. 다기능 복합 화기인 K11은 명중률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총알에 칩이 내장돼 있어 총알이 날아가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목표 거리에 도달하면 공중 폭발한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유리창틀 뒤에 이렇게 딱 숨어 있으면 아무리 총을 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연신관 모드로 설정을 해주면 유리창을 뚫고 일정 거리 실내로 진행이 된 뒤에 그 실내 공간 내에서 폭발이 되기 때문에 창틀 뒤에 숨어 있는 표적도 쉽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전에 있어서 굉장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총 상부에 장착된 카메라로 전방을 볼 수도 있어 몸을 드러내지 않고 사격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복합형 소총 K11. 두 개의 총구에서 일반 소총탄과 수류탄 형식의 폭발탄이 발사된다. K11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개발하지 못했던 최첨단 복합 화기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프랑스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개발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게가 너무 무겁다든지 유효사거리를 충족을 못 시킨다든지 신뢰성, 즉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군에서 채택을 못하는 개발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중량의 문제는 특수 소재와 메커니즘의 유니크한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 특히 전자식 신관의 두뇌부를 우리의 IT 기술의 우수성을 잘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 병사 체계는 지휘 통제와 생존성과 치명성 그리고 기동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K11을 이용한 복합 시스템으로 공격력을 높이고 생체 신호를 모니터해 자가 치료를 할 수도 있다. 휴대용 개인 컴퓨터와 음성 송수신기, 헬멧에 장착되는 전시기도 지급된다. 화생방 보호와 환경에 따라 변색하는 스마트 전투복으로 중무장한 일체 통합형 병사 체계다. 미래 병사는 로봇과 팀을 이루어 작전을 수행한다. 견마 로봇은 정찰과 공격, 수송을 목적으로 고안됐다. 경로를 따라 움직이다 장애물을 탐지하면 스스로 피해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지휘 통제 차량이 중장거리에서 견마를 통제, 작전 지시를 내린다. 무인 로봇 견마는 3년 내에 실용화돼 미래 병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미래 병사 체계는 하나의 미래 병사, 즉 모더나이즈된 미래 병사가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첨단 무기인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는 개념이 미래 병사 체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병사와 그리고 무인 로봇이 전체 어우러져서 전장에서 운용되는 개념입니다. 견마는 척후대의 역할을 맡는다. 지뢰를 탐지하고 선두에서 공격해 지상군의 전력을 보호한다. 엄호와 무상병 이송으로 최소의 희생,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낸다. 무인 로봇은 세계적으로 2만 대가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2년 내에 4만 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형 무인 로봇인 견마는 40여 개 기관이 참여해 3년 만에 시제품이 완성됐다. 이는 유사 장비 개발에 15년이 걸린 미국의 경우를 볼 때 상당히 빠른 진전이다. 2020년이면 본격적인 전투 로봇이 등장할 예정이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벌써 이미 2000년도 초반부터 군사용 로봇, 즉 국방 로봇 체계와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 개발해왔고 현재 시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일부 군사용 로봇은 배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감시정찰, 지뢰 탐지, 그리고 경전투 및 중전투 기능을 수행하는 군사용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미래 병사의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3차원이었다. 그러나 미래전은 전자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4차원 전쟁, 그리고 우주전까지 그 영역이 확대된 5차원 전쟁으로 진행된다. 세계는 6회 공군을 넘어 5차원 전면전에 이미 들어섰다. 첨단 무기의 확보는 새로운 전쟁 양상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최상의 방편이다. 앞으로의 그 전장 상황은 그 5차원 그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주를 포함하고 사이버를 포함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주력해야 될 것은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하는 게 아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거라고 보고,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군이 그러한 속도전, 그다음에 감시정찰전을 수행을 해서 단 일주일 만에 그 굴복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주목받는 차세대 미래 무기는 레이저다. 초당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미래전을 위해서 그 개발하는 무기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특징이 있을 텐데요. 일단 더 멀리, 더 빠르게, 또 더 정확한 그런 타격 수단을 그 개발할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원천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전에 가장 적합한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창설 40주년을 맞았다. 미국과 스웨덴 등 선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726편의 첨단 무기 관련 논문이 이날 발표됐다. 한국이 단기간에 일궈낸 국방과학의 성과에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우리나라의 국방 연구 개발은 1970년 저희 국방과학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괴를 같이 하며 40년이 지난 오늘 세계 수준의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형 명품 무기가 공개되는 이례적인 기념 전시회.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동안 개발한 첨단 무기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을 보였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할 곡사포탄 KGGB. 초정밀 직격탄으로 조만간 실전 배치될 전략 무기다. 미래 전쟁의 핵심인 감시 정찰 분야도 함정용 정찰 장비를 포함 일부 소개됐다. 군용 투시 카메라인 TOD 열상 장비와 항공기용 정찰 장비도 눈에 띄었다. 대중들의 관심을 끈 것은 가상 모의 교전이었다. 각종 유도탄과의 공중 교전을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한 시뮬레이터다. 하이브리드 추진 제어 모드. 한국형 첨단 무기 개발은 하이브리드 연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를 ADD가 개발하여 공급함으로 해서 우리 군사력의 어떤 자주적인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어떤 국내 산업 기술 기여 측면에서 ADD가 축적한 그런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은 우리 민수 산업, 예를 들면 자동차, 정밀, 가공공업 같은 이런 민수 산업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산업에 고급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지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40년 만의 성과. 그러나 1970년 우리의 국방기술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소총 한 자루,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기술도 사람도 없던 시절.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 시작 4개월 만에 카빈 소총을 완성했다. 자주 국방의 서름은 그만큼 국산화 무기 개발 연구인 번개 사업에 몰두하게 했다. 번개 사업이 시작된 1970년대 105mm 곡사포는 도면 한 장 없는 상황에서 2년 만에 제작됐고 곡사포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국방과학연구소는 그 후 105mm를 개량한 155mm 곡사포를 연이어 만들었다. 일일이 그 제도판에다가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그 타작의 그 보고서 같은 것도 다 이 저 타작이 가지고 타작을 하고 또 특히 그때는 그 전동 타작이도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보고서 같은 걸 할 때는 먹지를 대고서 이게 타작을 하고 또 저 잘못하다 보면 수정하려면은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아주 그때는 뭐 모든 것이 다 열악했었죠. 가장 극적인 성공은 지대지 유도탄 백곰이다. 1978년 한국은 백곰의 개발로 세계에서 7번째의 유도 미사일 개발국이 됐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은 독자 생산이었다.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 추진제 모든 장비들 같은 것서 연구 장비를 사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는 일체 못 팔게 하니까 그걸 갖다가서 구하는 것이 정말 미국에서 우리가 장비라고 해서 유일하게 산 것이 풍동입니다. 근데 풍동은 그건 워낙 그건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그건 여러 가지 뭐 자동차 개발에도 쓰고 뭐 여기에 쓰는 거니까 이건 그거 하나 빼놓고는 일체 뭔가면은 구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없고요. 1980년대까지 독자 개발된 무기들은 대량 생산돼 전군에 보급됐다. 130mm 다연장 로켓, 6개 총신이 탄화를 속사하는 발칸포, 보병 전투차인 K200 장갑차에 이어
1988년엔 K1 전차가 도입됐다. 해군의 주요 무기인 무인 자동포 노봉과 지대지 유도탄 현무까지 개발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저는 모른다고 그러게 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게 되면 엄청난 가격을 갖다 붙이고 정말 정말 그거에 의해서 바가지 씌우는데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또 안 하면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무기 가격이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실질적으로 또 꼭 필요한 걸 사고요. 셀 수 없는 실패를 거듭하며 하나의 무기를 완성하기까지 5년 혹은 10년. 그러나 상황이 열악하고 기술이 부족할수록 배우는 것은 더 많았다. 처음부터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물건이 완성돼 가지고 실패할 가망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처음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때 디바깅을 갖다가서 제대로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물건이 나왔을 때 성공을 할 가망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실패를 갖다가서 전제로 하고 나서 실패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실패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저거 뭐에 따라서 국민이 약간 실망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저로서 볼 때에는 저거는 잘 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훨씬 더 기술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게 많아져요. 그때 성공했으면 그거를 끝나놓고 그다음에 더 진전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독자 개발로 군에 배치된 무기 154점. 지상군에 이어 해군도 세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함정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는 잠수정이나 어뢰다. 방어는 최상의 공격. 해저 감시를 위해서는 정밀한 음파 탐지기, 즉 소나가 이용되고 있다. 해저의 레이더, 소나로 잠수정이나 어뢰에서 나는 소리를 포착, 적함의 종류와 위치를 파악한다. 작은 소리를 들어 구별해 낼수록 감도가 좋을수록 성능은 뛰어나다. 소리를 잘 탐지하려면 소나에 들어있는 센서가 많아야 한다. 울산 1급 호위함에 장착된 소나는 300개의 센서로 최고급 사양.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자동 탐지와 경보 기능도 갖추고 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DDH에 탑재되어 있는 그 토드레이 소나는 미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같은 유사한 소나인 SQL-19이라는 유사한 소나가 있습니다. 토드레이가 캐나다에서 개발한 켄타스라는 토드레이가 있는데 그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소나가 되겠고요. 그다음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헐먼트 소나, 울산 1급 음탄기에 들어간 헐먼트 소나는 지금 지금 나와 있는 시스템보다는 좀 성능이 개선된 그런 세계 수준의 소나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인 독도함. 한국의 조선 기술로 건조 2007년에 취역한 대형 수송함이다. 독도함 역시 수십 킬로미터 내의 음파를 탐지할 수 있는 최고급 소나가 부착돼 있다. 독도함은 상륙 돌격 장갑차 7대, 전차 6대, 트럭 10대, 헬리콥터 7대와 고속 상륙정을 비롯 1000여 명의 병사를 승선시킬 수 있다. 규모에 걸맞게 대수상전이나 대공전,
대잠전을 수행한다. 길이 199m, 너비 31m. 근접 방어 무기 체계와 대함 유도탄까지 실은 지휘함이기도 하다. 독도함의 검독수리 체계 시험이 시작됐다. 검독수리 체계 시험이란 독도함에 구현된 탐색, 추적, 통제 시스템. 함정이나 항공기, 미사일 등의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에 대응하는 함정의 핵심 무기 체계다. 즉 전투 체계란 해저와 해상, 항공의 전시 작전을 통제 지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해군에서 운용하는 함정 전투 체계는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기술 도입 생산을 통해서 운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실제 그 무기 체계를 국내 개발한 무기 체계를 성능 개량을 한다든지 또는 추가한다든지 또 운용 유지하면서 많은 비용을 포함해서 제약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해군이 가장 내 해군 입장에서 운용 전술 등을 내가 구현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기술력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차기 호위함으로 개발 중인 울산 1급. 2012년에 배치될 울산 1급은 그 시기에 맞춰 전투 체계 역시 개발 중에 있다. 탐색 레이더, 전자 광학 장비 및 중거리 추적 레이더를 장착해 대공전, 대함전, 대잠전, 전자전에 대처할 수 있다. 울산 1급의 전투 체계는 구축함급 수준을 국내 기술로 보유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고의 함정을 만들어도 전투 체계가 없으면 기능을 할 수 없다. 적을 발견하고 정확한 공격 명령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배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다. 전투 체계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정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다. 전투체계 관련돼서만큼은 진짜 감히 자부하고 싶은데 이지스급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기반 공통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무장을 추가하고 어떤 그 센서를 추가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반 기술과 여태까지 개발한 체계를 좀 더 정교하고 그 다음에 오차율을 줄이는 그러한 방면으로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이라크전은 첨단 무기의 구체적인 진화를 여러 각도에서 증명했다. 고도로 정밀해진 타격 능력과 감시 정찰이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라크 전쟁에서 주목받은 것은 헬기. 저공 비행으로 정확한 폭격을 구사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해미 시험장.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첫 번째 전자파 시험에 통과하는 중이다. 전자파 차폐실의 사방을 흑연을 바른 스펀지가 메우고 있다. 전자파를 흡수하기 위해서다. 모든 항공기는 전자파 실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훈련 안 돼? 아, 훈련이 안 끝났어. 훈련 조금만 기다리시면. 수리온은 20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전자파의 간섭으로 오작동될 경우 항공기의 추락도 가능하다. 항공기라든지 전차라든지 개발을 하면은
항전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장비 간에 서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간섭이 있느냐, 간섭이 있다 보면 성능이 저하된다든지 위험한 상황을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파 상호 간섭이 없도록 만들어야만 비행기가 뜨고 이럴 때 안전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이제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형 헬기 수리온은 12명의 병사를 탑승시킬 수 있다. 중무장 병력의 기동성을 위해 고안된 항공기다. 수리온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한국형 공격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 등을 전략 기종으로 개발. 2020년 세계 항공산업 7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대우와 삼성, 현대가 11년 전에 설립한 항공기 제작사다. 수리온과 최초의 한국형 훈련기 KT-1,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형 항공기의 연이은 개발은 주목을 끌고 있다. 전투기 사업 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최근 개발된 한국형 헬기 수리온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2년) 내로 양산 체제에 들어갈 수리온. 올해 말 초도 양산이 시작되면 2012년까지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후속 양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리온으로 한국은 세계 11번째의 헬기 개발 국가가 됐다. 분당 500피트 이상의 속도로 수직 상승해 최대 140노트 이상으로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현재 육군이 생각하고 있는 주요 임무인 공중 강습 작전에 필요한 9명의 무장 병력과 2명의 승무원을 탑재한 상태에서 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백두산 수준의 고공에서 제자리 비행을 가능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 지형 어느 곳에서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5월 실전 배치된 국산 고등훈련기 T-50. 2005년 1호기 인수를 시작으로 4년 6개월 만에 최종 50호기가 공군에 인도됐다. T-50은 1997년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에 착수하며 최고의 성능을 목표로 잡았다. 최대 속도 마하 1.5인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로 유사시 전투기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성능은 최고 수준이다. 우리가 구축한 인프라 능력 부분을 이제 파생형으로 끌고 가는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좋은 예가 이제 T-50 고등훈련기를 경공격기 버전으로 저희가 FA-50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그 인프라와 역량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수리온 기동헬기 같은 사업을 KVH 사업도 그 인프라를 그대로 공격헬기 사업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에서 대양으로 그리고 항공으로 한국의 첨단 군사력은 이미 정상을 향해 비행하고 있다. 최종 도착지는 항공우주, 정보전을 위해 확보돼야 할 영역이다. 우리가
소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정찰 능력이 우리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의 경우에 어떤 우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타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야 될 것 같고, 크게 보면은 그런 감시 정찰 능력과 어떤 정밀 타격 능력,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적 상황 감지. 그 핵심인 무인 정찰기 개발도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 군단 규모에 배치된 지금의 저고도 무인 정찰기를 곧 4단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무인 정찰기는 대기권에서 영상 레이더를 포함한 3가지 이상의 감시 장비를 활용한다.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 번에 120km의 연속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가시광선에서는 구름에 가린 지면을 관측할 수 없지만 영상 레이더는 구름을 투과해 지상의 활주로를 선명히 관측할 수 있다. 전자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속 표적에 대해서 반사가 굉장히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학으로는 해상도에 못 미치는 조그만 금속 조가리가 있다 하더라도 영상 레이더의 경우에는 비록 자기가 갖고 있는 해상도 거의 못 미친다 할지라도 금속은 탐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성능으로는 광학 영상이 있다. 가시광선을 이용해 영상 레이더보다는 제약이 있지만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될 확률이 적다. 또 하나의 감시 체계는 열 추적 장비다. 적외선 촬영으로 열을 감지해 적군이나 적기를 찾아낸다. 로거 등의 유도 무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금 현재 센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선진국 동등 이상의 수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고성능의 항공기라든지 위성 정찰이라든지 우주 감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전쟁 양상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정보력인데, 뭔가 이렇게 쳐다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위성에 장착된 카메라 또는 레이더 또는 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어떤 정찰 기능 이런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운영을 하고 우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어떤 그런 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성의 독자적 개발은 첨단 과학 발전의 총체다. 미래 5차원 전쟁의 첨단 무기 역시 한 나라의 기술이 집약될 때 가능하다. 이제 우리 국방과학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과 학계에 우수한 기술이 집약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절실히 필요하다. 업체와 군이 공동으로 미래의 어떤 그 전장에서 요구되는 전력을 구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선진국형의 소요 체계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군이 일방적으로 작전의 어떤 그 소요를 결정하고 나면 업체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납품만 하는 이런 어떤 수직적 주종 관계의 의사소통 체계에서는 미래 전장을 보다 어떤 그 지혜롭게 설계하기가 어렵다. 이 군과 민이 합동해서 협조해서 어떤 미래 전장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기를 생산해온
국내의 한 방산업체. 최근 독자적으로 첨단 무기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는 800명 연구원이 무인 정찰기나 인공위성에 설치되는 광학 장비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 업체는 60km의 장거리 사용이 가능한 전술 무선 전송 장비, 즉 군용 통신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네, 그쪽 화면도 이 제품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을 보면 한국군이 요구하는 그런 제품만을 개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국제시장의 마케팅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기획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의 실천 방안으로 저희 회사의 주력 분야별로 1개 이상의 명품 만들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통신 분야에서 5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통신 장비는 최근 이라크 국방부에 공급됐는데 군 통신 장비를 수출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군만을 대상으로 한 무기 개발은 수출로 이어지기 어렵다. 수익이 확보돼야 연구 기반이 마련되고 재투자의 기회를 얻어 첨단 무기의 개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보잉과 록히드 마틴 같은 굴지의 기업이 태어나야 한다. ADD 위주의 어떤 국가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체제에서 벗어나서 회사들도 자체 그 R&D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국내의 방산 시장 규모만으로 볼 때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회사의 규모도 커지고 또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3년) 전 한국 항공우주산업도 KT-1 기본훈련기의 수출 계약을 터키와 맺었다. 비행시험과 터키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마친 2012년까지 총 40대를 납품하게 된다. 그러나 KT-1은 애초에 수출에 적합한 설계가 아니었다. 우리 군의 요구에만 맞췄을 뿐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결과였다. 내수 제품의 사양과 해외 제품의 사양이 지금까지는 별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제품의 사양은 고사양의 수요자들은 고사양을 항시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독특한 제품 사양이 나오기도 하고 특이한 우리만의 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수에서 활용이 된 이후에 그 제품을 들고 해외에 나가려고 할 때는 해외 시장에 파는 트렌드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하는 어떤 세계적인 추세, 글로벌 스탠다드의 제품 사양이 아니고서는 이중적인 개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고객에게 전가하려고 할 때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채택했다. 올해 5월에는 인도네시아와의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하기도 했다. 경쟁력 있는 첨단 무기가 개발되려면 시장의 흐름을 읽어 그에 맞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내수 시장만을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 소요도 군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 아래서는 국제 규격을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민간 업체는 글로벌 시장에 뒤지지 않는 감각과 유연함으로 성장해야 한다. ADD의 역할은 민간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어하는 것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전략 비닉 무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원천 기술 개발, 기초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일반 산업체에서는 일반 무기를 개량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같이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역할 분담이 아마 조만간 일어날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이 국방부하고 합참, 그다음에 또 방사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간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식경제부나 재정경제부처럼 다른 정부 부처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래갖고 합리적인 소요 수준이 결정되도록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체제가 만들어질 것 같으면은 이 군 자체가 소요를 정할 때보다는 훨씬 더 이 균형적인 이런 결정이 있을 거로 봅니다. 국방과학은 지난 40년간 독자 생산과 첨단화를 위해 맹렬히 달렸다. 뒤늦게 출발했으나 반세기가 넘는 절대 격차를 따라잡고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과학이 한계를 극복하는 한 첨단 무기는 끝없이 진화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진입해 있다.